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일단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 연말 혜택 부분들 다 가져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선착순 2명 이제 마감이에요. 이제는 이제 진짜 이게 마감이 되고 10%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54만 원이 되나요? 뭐 10%가 안 되나 그러면 하여간에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을 같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종목군들 기준이 전부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내야 나머지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이든 어반 리튬이든 무슨 제주 은행이든 그 종목군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전화는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뭐 24시간 내내 오픈돼 있으니까 전화 바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본 증시에 대해서부터 이슈에 대해서부터 다 들어가서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맨 처음부터 보시면 이게 아마 탁성재 TV 시즌 6 진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특히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 기준에 변동률 상위 종목으로 넣지 못한 케이스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 씁쓸한 장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전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것도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닥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돈이 여전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의 경색이거든요. 기존하고는 다르잖아요. 2020년 3월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게요. 16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16일 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일 날 상한가 진입이 안착이 된 거예요. 진입하고 밀리고 안착.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도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19일 날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이제 장중 변동성 19%, 15%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사실상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도 이제 전환 자체 반응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전환 사채권에 대해서 장외 거래가 좀 돼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12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이제 12 발행이 성공이 됐어요. 500억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나중에는 이제 그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찌됐든 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이라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1조 미만짜리 종목만 올려진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쪽이죠. 일본의 금리가 유일하게 글로벌 전체 선진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뭐 제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그 긴축으로 단행하겠다는 거예요. 긴축으로 장기 금리 변동폭 자체를 제한적으로 묶어놨다가 0.5로 이제 확대를 한다. 1년 9개월 만에 이제 다시 폭을 조금씩 증가시켜 놓은 건데, 마이너스 금리 제로에서 이제 제로에서 0.25까지, 그리고 다시 0.50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133.55엔으로 하락하면서 마감됐다.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엔화의 강세. 이거는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때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종목 설명 듣는 게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시간도 늦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긴축으로 단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다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5개 통화를 바탕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통화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GDP 부분의 비중을 설정을 해서 이제 달러의 인덱스, 달러의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유로, 그 다음에 엔, 유로화와 그 다음에 엔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6개 통화면 되죠. 전부 다 6개 통화.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덴마크인가 어딘데, 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비중이니까 유로계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긴 지 뭐 200년 됐다고 그러나요? 200년.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이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막내 동생뿐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표현하면 솔직히 뭐 형님의 국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한데 하여간에 어찌됐든 우리에게 미국이 우리에게나 좀 뭐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뭐 일본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는 뭐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한다면 외환 정책에 있어서 미국 달러와 가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번에 영국의 파운드하든 또 유로하든 또 우리나라 원하든 다 조정을 받았죠. 달러 강세를 띠고 나머지는 다 약세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약세를 띈 거는 엔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일본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절대라는 표현은 그런가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전에도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리먼 브러더스 터졌을 때 뭐 이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윤정두의 모든 기준은 그거잖아요. 윤정두의 모든 기준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기준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일본의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미국의 이제 달러가 초약세를 띠고 안전자산은 뭐다? 안전자산은 그냥 엔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엔화다라고. 안전자산은 엔화다. 그래서 엔화가 초강세를 띠게 되죠. 엔화가 초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업체들은 뭐 난리가 난 거죠. 120엔 정도, 그러니까 차 한 대 팔아서 1달러라고 치면, 차 한 대가 1달러라고 친다면, 차 한 대 팔아서 120엔대를 받아오다가 75엔뿐이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 가격을 1.5배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다가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1달러에 75엔뿐이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엔화가 강세를 띨 때 수출 업체들은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엔화가 약세를 띨 때. 수출은 잘 될 수 있을지언정, 엔화 약세를 띨 때는 수출은 잘 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이제 엔화가 초강세를 띈 건데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렇게 강세를 띠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버겁죠. 차 한 대 팔아가지고 1달러에 팔아가지고 엔화를 75엔뿐이 못 받으니까. 어쨌든 이 당시의 기준, 또 2016년도에 뭐가 있어요? 브렉시트가 있죠. 브렉시트가 있을 때 당시에 영국 파운드화가 출렁거릴 때에도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비유가 되면서 엔화의 강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유독입니다. 2022년이에요. 갑자기 일본이 망했나요? 아니죠. 또 갑자기 이렇게 일본이 좋아졌어요, 경기가? 아니죠. 이 내용은 명확하게 따진다면은 이 당시 기준의 유로화나 파운드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2배 정도의 약세를 띈 겁니다. 2배 정도의 약세. 그러면 뭐냐? 달러의 강세가 연출이 된 건데, 달러의 강세는 전체 화폐에 대해서 강세고 엔화에 대해서는 초강세를 띈 거예요. 엔화에 대해서만 초강세를 띈 겁니다. 서로가 맞아떨어진 거죠. 이때에도 달러가 엔화에 대해서만 초약세를 띈 거예요. 엔화에 대해서 초약세, 여기서는 엔화에 대해서만 초강세.
다시 지우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때 기준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떴나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때는 뭐냐라고 했을 때 리먼 브라더스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미국이 망한 거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국이 망한 거니까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띠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리를 올려서 그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뗀다. 그건 뻥이라고 그랬죠. 뻥. 거짓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17차례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 원화는 900원 했어요. 900원. 900원을 깼습니다. 응? 우리나라 원화도 볼까요? 우리나라 원화도 봅시다.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의 기준. 이때 보시면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띠는 거라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띠는 거라면 지금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띄어서 원화가 약세를 띈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니라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17번 올렸을 때 원화는 엄청난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될 정도로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900원만 주면 1달러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윤정도 말이 맞다라는 게 여기에 검증이 되죠. 입증이 되죠. 뭐가 맞아요? 이게 맞잖아. 급락을 하죠. 왜 급락을 해요? 언제부터? 어떤 시점에?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급락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달러를 강세를 띠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유로화, 파운드화에 전부 강세를 띱니다. 똑같이 한 20%씩 강세를 띄어버려요. 그러니까 평가자료가 한 20% 나온 거예요. 평상시 우리나라 1,100원대에 형성되던 가격보다 20%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악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막 훼손되니까 가치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유독 어마어마하게 약세를 띈다. 우리나라, 유럽, 영국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약세를 띈다. 그 부분은 만만한 게 미국 쪽 입장에서 우리는 그 6개 통화에 안 들어가잖아요. 6개 통화에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덴마크인가 뭐 하여간에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 6개 통화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대비 초강세를 띄었어. 왜? 중간선거 앞두고 왜? 중간선거를 앞두고 CPI가 올라갔다면서요. 인플레이션이 났다면서요. 인플레이션이 가파르다면서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의 GDP의 70%가 수입입니다. 소비예요, 소비. 근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국의 저가 상품 또 동남아의 저가 상품을 수입해서 쫙 깔아놓고 그것으로 물가를 어느 정도 맞추고 가고 있는데 지금 물가 무지하게 뛰었잖아요. 돈을 많이 뿌렸고 경기가 살아났고 경기가 살아나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물가 오른 거예요. 일찍 잡아줬어야 되는데 대선 때문에 못 잡아준 거고 대선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책으로 2조 달러를 뿌린다고 하니까 못 잡아준 거고 그렇게 해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잡아야 되는데 야 그러면 수입 물가부터 잡아보자.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싸다며 공산품이 비싸다며 소비를 줄여주자. 어떻게 줄일 거야? 강달러 기조를 가서 중국 제품을 사올 때 강달러 기조니까 수입 물가가 안정화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일본이 지금 장기금리에 대해서 손을 댄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엔화가 약세를 띠니까 원자재나 이런 부분을 사올 때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물가가. 그래서 미국이 중간선거 앞두고 아주 강력하게 강달러 기조를 간 겁니다. 유례 없이 최근 내에 유례 없이 강달러 기조를 간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중에 누구? 유독 엔화에 대해서만 강달러 기조를 더 크게 가져간 거예요. 절하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엔화의 기준에 절하율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대략적으로 그냥 뭐 100엔이라고 칩시다. 101엔이니까 얼마 150엔까지 올라죠. 50%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평가자료가 50%가 나왔단 말이에요. 달러 대비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선 끝나자마자, 대선이 아니라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희한하게 폭락이 나오죠? 희한하게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돼요. 이게 얘네만 그럴까? 유로화는 안 그럴까요? 파운드화는 안 그럴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 윤정두가 목이 멀쩡해질 날이 없어. 아주 그냥 급격하게 돌리죠 얘네도. 응? 유로화는요. 급격하게 돌리잖아요. 장대항복을 팍팍팍 돌리잖아. 뭐 끝날 것 같은 게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일본의 긴축 때문에 달러가 뭐 강세를 띠는 게 뭐 호재가 될 수 있고 약세를 띠는 게, 근데 일본이 긴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미 그 수순으로 형성돼 있었다. 그 수순으로 오늘 기준의 변동률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앞전에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이것들이 아주 윤정도 얘기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의 뭐랄까 민감한 요인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제도권이나 학자분들이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응? 인위적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근데 윤정도는 뭐 제도권이 아니 비제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선거 때문에 수입 물가 잡기 위해서 강달러 기조를 갖고 이제는 강달러 안 가. 미국 정책 자체가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유로화도 유로화도 또 파운드화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본이 추가적인 약세를 띨 수 있냐? 지수의 기준에서 띨 수는 있어요. 띨 수는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화도 돌려놓은 거 보세요. 다 지금 중간선거 끝나고 해요. 우리나라 원화도 중간선거 끝나고 그냥 고점 대비 급락을 하죠. 만약에 윤정도가 파생 매매까지 했으면은 외환시장에서 아주 초대박을 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2009년 이후에 파생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권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이제 설명을 잘 안 드렸었죠. 그러니까 짧게만 드리고 운 좋으신 분들만 가끔 들으시고,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유독 일본의 지수만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응? 최고점 대비 13.73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 독일 같은 경우에도 14.41. 그나마 반등이 좀 나온 기준에서. 그리고 S&P 500 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97이 빠져 있어요.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반적인 그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0% 가까이 빠져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요? 얼마 빠진 게 없어. 니케이 같은 경우에 13.73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걸 또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자, 2015년 12월 이후로 한번 쭉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 100 아이고 0100 2015년 12월이니까 12개 빼면은 87 083 085 0085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딱 잡혔네요. 그렇게 해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바닥 대비 78%, 독일 같은 경우 얼마예요? 코로나19가 바닥인 거고 68%, 거의 비슷비슷하죠. 올라온 거나 고점 대비 밀린 거나. 근데 2015년도 말 16년으로 따지면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니케이 쪽이 최근 들어서 6월 저점도 안 깨고 덜 밀리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엔화의 부분, 엔화가 올해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엔화가 초약세를 띱니다. 엔화가 초약세를 띄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을 따질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1위가 어디냐?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가 어디냐? 뭐 예를 들면 미국이다. 시가총액 2위가 어디냐? 뭐 중국이다. 뭐 이런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위를 매김을 할 때
일본 니케이 지수도 뭘로 환산해요? 달러화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 달러로 환산을 할 때 엔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초약세를 띠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히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으로 26,568엔이라고 쳐도 너무 엔화가 약세를 띠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 값어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걸로 이미 계산이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곰곰이 다시 차분히 이해를 해보시고, 그게 월등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나중에 대해서 기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진짜 장이 안 좋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아시겠어요? 지금의 기준은 그냥 즐기시란 말이야. 윤정두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윤정두가 명확하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지금 일본의 긴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얘기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 깨졌습니다. 악재입니다.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요. 호재라고. 특히 이제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금리 격차의 자금을 얘기를 합니다. 금리 격차의 자금.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는 명확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예. 명확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이런 기준이 잡혀요. 요즘에 이제 인베스트닷컴 쪽을 자주 들여다보시게 되는데,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꼭 엔화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엔화 위주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금은 말 그대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뭐 주식 시장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금리로 설정이 돼 있고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변동성을 확장시킨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금리의 기준에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돈을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건. 여기서 돈을 빌려서 금리 격차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예전으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FX 마진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얼마요? 500배, 5000배까지도 줘요. 지금 뭐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FX 마진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유사수신행위도 무지하게 했고, 다단계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했습니다. FX 마진에 대해서 돈 잡아 끌어놓고 완전히 도박이지. 그래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막아버린 게 FX 마진의 레버리지를 50배까지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금리의 선진 시장끼리입니다. 여기서 뭐 후진 시장 리스크를 안고 후진 시장으로 가겠다 이런 개념 말고 선진 시장 쪽의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금리 격차만 따먹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뭐 주식 갖고 망하면은, 저걸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사는데 혹시라도 밀리면 저걸 가지고 연방준비은행 미국 FED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 폭락하면은 알량한 금리 격차, 대출 금리는 그래도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 금리가 2%다 예를 들면. 그럼 미국 금리가 이자 금리가 4.5다. 그럼 2.5%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했던 게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테슬라에서 쫄딱 망해?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말 그대로 금리 격차만을 노리는 거고, 그 기준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제로 금리를 수십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시장에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활성화될까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 맞아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리먼 브러스 터지고 금리를 급격히 낮출 때에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떻게 돼? 다 회수가 되겠죠. 회수가 되겠지. 금리 격차를 노리고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아니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얘기하는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기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은 3%로 올라갔어. 3%로 올리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금리 격차가
펴지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가 된다는 개념인데 지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급격하게. 그래서 제로금리, 예를 들면 제로금리 수준에서 1년 만에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그 1년 만에 올리는 수준의 캐리 자금이 우와 하고 활성화됐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미국 더 올린다며.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올린다며. 그럼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회수가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야 그래서 시장이 밀렸어요. 헛소리를 해?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모니터링을 안 해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 윤정도가 느낄 땐. 윤정도 방송 자기 방송도 제가 모니터링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남의 걸 모니터링할 거야. 제 얘기가 맞으면 유튜브에 접속인원 몇 명 안 계시더라도 좋아요 맞아요라고 누르시고 오늘 시장이 참으로 짜증스럽게 흘러갔다고 야간 교육에 접속 안 하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고 내일은. 왜? 지금 너무 앞서가서 윤정도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나솔루션 눌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1,000원 들어 올리고 마감된 걸 감안하면은 이번 주에 밀린 것도 없고 수급도 좋아. 포스코 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하방 일부 잡고 오늘 강보함 유지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플러스 3%에서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꼬여 있지 않았어. 특히 엔화의 강세 전환, 엔화의 긴축, 일본의 긴축 거기에 따른 엔화의 강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득실을 따져야 돼요. 예를 들면 달러 강세일 때, 또 달러 약세일 때, 엔화 강세일 때, 엔화 약세일 때 외화 부채가 많은 쪽은 다 득실을 따집니다. 또 수출입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쪽도 따집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는 달러당 타국과 우리나라의 흐름에서는 다 비슷하게 절하들이 됐고요. 달러만 유독 강한 거고 그중에 엔화만 유독 약세를 띈 거예요. 왜? 미국 쪽의 중간선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게 엔화란 말이에요. 유로와 파운드화에 대비해서 달러화가 엄청난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고 물론 뭐 이번에 강세를 띈 거는 그 수준입니다만 엔화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회귀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일본 쪽에 이러한 흐름이 기준이 잡힌다면 우리나라의 뭐 단순 예로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덜해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들이 형성이 되죠.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력을 지금 솔직히 운운하지는 않지만 일본 차하고 어딜 가나 그래도 좀 비교가 되는 대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한다면 엔화 강세가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 나쁘지 않죠. IT 쪽도. 결론은 시황 짧게 해드릴게요 해놓고 또 길어졌어. 거의 30분 시황 말씀드렸는데 뭐 나름 짧은 거예요. 그죠? 6월, 9월에 힘드셨을 때는 시황만 2시간, 3시간 해드렸어요. 금리, 채권, 환율, 원자재, CDS 프리미엄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 사실상의 금리 인상,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확대시킨 거 이런 부분이 악재 요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본 증시가 오늘 장중에 2.6%씩 선물이 점심시간에 4%씩 깨져도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쪽의 조정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이 출렁출렁 밑에 방향으로 조정폭의 확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부분은 악재 요인이 아니다.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동이 좀 나올 뿐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금리에 대한 일본의 금리 사실상 금리 인상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이 부분은 악재 요인이라기보다는 호재성에 가깝고 그 호재로 뭐 폭등이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악재가 아닌데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다. 그리고 벌써 이미 니케이가 2.6, 뭐 2.4 이렇게 하락하고 결국은 2.46으로 마감이 됐을 때 주변 증시들의 변동률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다.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종목군들별로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여러 이슈가 있는데 뭐 녹화 방송 나머지 방송 다 보시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준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준이 수급 논리였던 게 가장 커요, 사실은. MSCI 지수 비중의 확대, 코스피 200 유동성 비중의 확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인덱스 쪽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10월 이후에 강할지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근데 뭐 즐기긴 했죠. 어떻게?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가 안 갖고 있었어요. LG화학 위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더 강하게, 더 등락률이 높게 움직였지만 우리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로 그 수익 범위를 넘겼고, 그리고 변동성 기준에 금양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잡아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반기 그리고 특히 10월, 11월, 12월 4분기의 수익을 잡아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도 잘했고, 다만 이제 추가 재편입 기준 잡았을 때 전체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그렇지만은 하반기 농사 잘 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LG화학도 장중에 플러스 전환됐다. 일본 영향. 지금 일본 영향이 아니었으면 오늘 장중에 플러스여서 그대로 끝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카카오뱅크의 강세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러면 페이도 연동될 수 있었고요. 얘가 뭐 2, 3%씩 들어 올려줬고, LG화학도 강세로 전환이 됐었고, 현대로템 3% 수준인가요? 한국항공우주 2% 수준의 시간의 강세.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도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본의 그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에 따른 내용 가지고 일본 쪽이 폭락을 할 때 2%대 중반 후반까지 내려갈 때에도 우리나라나 미국 선물의 변동률이 그렇게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1% 수준까지 밀렸고 미국의 선물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뭐 1% 살짝 넘는 정도 수준의 조정 방어됐죠. 그리고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차피 하반기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한 거 다 빼더라도 최고점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더라도, 그리고 에코프로 전량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 산 거, 또 금양의 수익, 또 카카오뱅크 페이의 수익, 이런 거 다 빼고라도 15.51입니다. 시장 대비 월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좀 감히 죄송스럽게 강하게 말씀드리면 엄살 그만 떠서요. 10월, 11월, 그러니까 9월 말 저점, 10월 초 저점 대비해서 시장은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10% 올라와 있어요. 지수가 지금 9월 저점 깬 것도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까? 응? 그렇게 공포감 빠지실 내용은 아닙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시장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황 부분은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상 1조 이상짜리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아시겠죠? 1조 이상짜리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진짜 시장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황만 밤을 새서라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항상. 이번에는 그런 장 아닙니다. 자, 네이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셔서 수익 좀 잡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세요. 나 윤정도와 함께 수익 좀 내고 싶어요 라고.